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계와 전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와 분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계. 자,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 해당 거래를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가, 그리고 계정이 어느 변에 기입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입할 금액은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분계라고 한다고 써 있죠. 자, 일단 사건이 생기면 이게 이제 거래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거래가 아니면 기록을 안 할 거니까. 사건이 생겼는데 거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가 생겼으니까 이걸 계정에다 옮겨 적어야 될 텐데, 계정은 전 시간에 잠깐 보셨죠? 이렇게 영문으로 보면 이렇게 T자처럼 생겼으니까 이걸 T계정이라고 해요. 이 거래가 생긴 거를 사건인데 생겼는데 거래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적어야 될 텐데, 이걸 어느 계정에다 적을 거냐? 여기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이름이 계정 과목인데, 현금 계정에다 적어야 되겠다. 이게 계정이죠. 어느 계정에 적을 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계정에 왼쪽에 적을 거냐? 오른쪽에 적을 거냐? 왼쪽에 적기로 했다. 이쪽에. 얼마를 적을 거냐? 세 번째. 요거를 결정하는 절차가 이제 분계인데, 분계는 거래를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이 거래가 생겼는데 이걸 갑자기 여기다 적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거래를 분석을 해. 그것이 분계예요. 그래가지고 계정에다 옮겨 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를 어느 계정에 기입할 거냐? 현금 계정에 적어야 되겠다. 그 다음 그 계정에 어느 쪽에다 적을 거냐? 왼쪽이 차변이죠? 차변에다 적어야 되겠다. 얼마를 적어야 될 거냐? 10만 원을 적어야 되겠다. 이를 미리 결정하는 절차를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에 발생한 순서에 따라서 분계한 것을 기입한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계를 했는데 그것이 날짜별로 모여 있는 게 분계장이죠. 분계장. 여기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쪽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이쪽 편에 얼마를 적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는 이 프로그램 메뉴 설명이에요. 상위 메뉴, 하위 메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사건이 생겼죠. 이 거래가 판단이 되면 거기다 이제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컴퓨터에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옮겨 적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겠죠. 손으로 이제 안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전기라는 얘기 있죠. 전기와 총계정 원장. 이제 분계장을 보시면 분계장에 1월 2일 날 어떤 거래를 적겠죠. 뭐 현금이 들어왔다. 차변에 현금 적고 1,000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매출이 나서 1,000원의 현금이 들어왔다. 또 1월 2일 날 또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현금이 나갔다. 400원. 또 1월 3일 날 또 현금이 들어왔다. 1,000원. 이렇게 계속 거래가 생겼을 때 분계를 하고 분계장에다 옮겨 적으면 내용물은 그냥 알아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각 계정, 주로 현금은 보고 있으니까 현금 계정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한 달 동안에 얼마가 증가했고 얼마가 감소했고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내려면 이 분계장은 이렇게 날짜별로 쭉 써 있으니까 이쪽 곳이 현금의 증가잖아요. 증가를 다 더해. 이쪽이 현금의 감소니까 감소를 다 더해. 합계를. 그러면 증가한 금액, 감소한 금액. 증가한 금액에서 감소한 걸 뺀 게 잔액. 이렇게 알아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정한 계정의 증가액, 즉 여기로 보면 현금 계정의 증가액과 거래 내역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계장에 기록된 계정별로, 여기는 현금만 있으니까 또 나머지 다른 계정들 다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다른 장부에 다시 집계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각 계정에 집계된 장부를 원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현금이 증가한 거는 왼쪽에다 적고, 현금 계정에 감소한 거는 오른쪽에 적고, 이렇게 생긴 게 계정에다 옮겨 적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제 다 현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뭐 나머지 상품 매출도 있고 다 요게 다 묶여진 걸 보고 원장이라고 합니다. 다 묶여진 장부, 으뜸인 장부예요.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장에 분계한 것을 원장상의 각 계정별로 기입하는 절차. 지금 여기 분계된 거를 각각의 계정에다 다 옮겨 적어요. 이렇게. 이걸 보고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전기는 위인전이 아니라
이전해서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분괴된 거를 각 계정의 증감 변화, 그다음에 잔액을 쉽게 파악하려면 각각의 계정에 다 옮겨 적는다니까. 그래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게 모여 있는 게 원장. 그 적는 절차를 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말씀드렸죠. 거래가 발생하면 여기다 분괴를 해요. 그러면 얘가 바로 다 전기를 해버려. 원장 또는 뭐 계정별 원장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분괴만 해도 그냥 다 자동으로 다 원장에 전기가 되니까 이 절차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읽을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직접 옮겨 적지는 않지만 한 번만 적어보고 이 원장에 가서 이 내용이 왜 적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저런 계정을 보여주고 저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 기입의 법칙을 볼게요. 계정에다가 어떻게 옮겨 적을 거냐? 그게 계정 기입의 법칙이에요. 계정에다가 옮겨 적는 방식.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거래 판료소하고. 자, 각 계정에 기입되는 모든 거래는 증가와 감소, 발생과 소멸이라는 서로 다른 반대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각 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어떻게 기입되는가를 나타내는 걸 보고 계정 기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계정 기입 방법,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 기입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자산 계정에다 적는데 왜 자산이야? 부채, 자본 계정. 이건 이제 전체 큰 틀이고 대표적으로 자산의 대표적인 게 이게 현금 계정이다. 또는 부채라면 뭐 우리가 부채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차입금이 남한테 돈 빌린 거예요. 부채야. 그다음에 여기는 뭐 자본금. 가장 대표적인 이름 하나씩만 볼게요. 자, 자산이 증가하면 거래 판례서에서 이쪽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정에 적을 때도 자산이 증가한 건 이쪽에 적는 거야. 이렇게 증가. 자산이 감소하면 이쪽에 적어요. 똑같잖아. 우리가 분개할 때 이렇게 있죠. 거래 판례서에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를 적으시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지. 여기는 자산의 감소를 적으시고 그러니까 계정에 적을 때도 감소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할 때 이쪽에 적죠.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할 때 왼쪽에 적죠. 그러니까 계정에 옮겨 적을 때도 부채가 증가했으면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했잖아. 부채가 감소했다고? 그럼 이쪽에 적어. 이렇게. 자본은 어디 있겠어요? 자본 증가하면 오른쪽에 적겠지. 감소하면 왼쪽에 적고. 이게 계정 기입 법칙이에요. 거래의 판료소하고 똑같잖아요. 자본 증가는 오른쪽에, 자본 감소는 왼쪽에. 그러니까 논리가 뭐 반대쪽에 적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자산 증가,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요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 계산, 수익, 비용. 이 논리 그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손익계산서 계정 기입 법칙 볼게요. 방법.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 비용. 거래 판례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여기가 수익의 발생이야.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판례서에는 없었죠.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이쪽이야. 다 기억나시죠? 반대쪽으로 없었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여기다 적어요. 오른쪽에다가. 근데 만약에 수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소멸할 수도 있어. 거래 판례서에서는 수익의 소멸은 없었죠. 흔하지 않으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수익이 생겼는데 소멸했다고 없어졌다고 그럼 있는 수익을 없애버려도 되고. 예?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소멸이 되면 이쪽에 적습니다. 뭐 우리가 분개할 때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교했지만 수익이 발생이 이쪽이니까 흔하지 않아서 두 개를 빼버린 거니까 안 그러면 거래 이제 심료사라고 해야 되겠죠. 수익의 발생이 이쪽이면 소멸이 이쪽이겠지. 비용의 발생, 비용은 왼쪽에 적어요. 이게 발생됐는데 어쩌다가 취소를 당하면 이쪽에 적습니다. 근데 거의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용이 나갔는데 회사에 급여가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용이니까 급여라 이렇게 쓰겠죠. 현금으로 나갔어. 근데 비용이 취소당했다 그러면 급여가 나갔는데 급여가 너무 많이 나갔다? 돌려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돈 받아야지 다시 이렇게. 그런 일은 흔하지 않겠지만 이걸 다시 빼면 되겠죠. 이쪽으로 잡혀있는 거. 그래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10요소를 쓰지 않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하는 거지 수익의 소멸, 비용의 소멸까지는 넣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논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쭉 놓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기억나시죠? 자기 자리가 증가야 반대쪽인 감소. 자기 자리가 수익, 비용, 발생이야. 반대는 거의 흔하진 않지만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시고 요거를 요대로 옮겨 적는 절차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발생해서 붕괴를 해놓고 요거를 각 계정에다 옮겨 적어 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 볼게요. 자, 거래 첫 번째가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개시했대요. 날짜가 없는데 그냥 날짜를 임의로 정해 봅시다. 자, 현금 50만 원을 출자를 해서 사업을 개시합니다. 자, 현금이 나로부터 들어오죠. 회계 처리의 주체는 회사예요.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개인 사업자가 회사에 돈을 출자를 했어요. 그럼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금 왼쪽에 집어넣을게요. 50만 원. 자산 증가니까 왼쪽에 적은 거죠. 자, 이유가 뭐야? 자산이 감소한 거야? 아니잖아. 빚이 아니 자산이 증가한 거야? 아니 감소한 거야? 아니죠. 부채가 늘어난 거야? 아니죠. 자본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한쪽 채워놓고 양쪽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거래가 생겼고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요즘 자산 증가죠. 증가했잖아. 회사한테 돈이 늘어났고 여기는 자본이 증가했다. 자, 이걸 이제 계정에다가 옮겨 적는 거죠. 현금 계정에 하나 옮겨 적고 자본금 계정에 하나 옮겨 적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계정부터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 자, 현금 계정에 적습니다. 현금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현금 계정에 적는데 어디다 적어야 되겠어? 이쪽에 적어야 되지. 증가는 왼쪽에 적기로 했으니까. 자, 얼마를 적냐면 날짜 쓰고요. 5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했죠. 자본의 증가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1월 1일 날 5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어려워요? 쉽잖아. 붕괴할 때 현금의 증가는 왼쪽에 적었으니까 현금 계정이 왼쪽에 적는 거야. 자본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었으니까 자본 계정이 오른쪽에 적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무엇이 어렵겠니? 현금이 증가했구만 왼쪽이니까. 이렇게 자본이 증가했구만. 이건 아는데 우리 지금 이제 프로그램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이렇게밖에 안 보여.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자, 이거 붕괴를 보면 아, 현금이 증가했고 자본금이 늘었구나 금방 아는데 자, 이 현금 계정에 들어가서 1월 1일자 이 내용을 딱 보니까 현금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잖아. 그런데 왜 늘었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이렇게만 적어 놓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본금 이렇게. 이해됐어요? 안 적어도 돼요. 컴퓨터에는 안 보여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자꾸 이게 보여서 기분 나쁜데 헷갈린데 그냥 이것만 봐서는 이게 없으면 이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현금이 증가한 건 안다니까. 근데 상대방의 이름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왜 늘어났는지를 몰라. 상품을 팔아서 돈이 늘었는지 출자를 받았는지 이거 딱 열어주면 아, 자본금이 늘어난 걸 보니 자본금이라 써있는 거 보니까 얘는 반대쪽 이름이에요. 출자를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자본이 늘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알잖아. 그런데 왜 자본금이 늘었는지 몰라. 현금을 받았는지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지 무슨 다른 자산으로 받았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상대방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현금. 이해됐죠? 그래서 형 공부한 사람들이 뭐라? 이것을 이쪽 계정에다 적어야 되는데 왜 이쪽 거를 이쪽에다 적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 걸 여기다 적은 게 아니에요. 얘를 여기다 적은 거야. 그런데
이거 딱 없어버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 알아먹겠잖아. 그러니까 반대편을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왜 갑자기 차변에 있냐가 아닙니다. 상대방 이름이야. 상대방.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1월 2일인데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해 왔어요. 그럼 이제 1월 2일 날 이렇게 하겠죠. 상품을 현금으로 사왔다고요? 나한테 뭐 들어와? 상품 들어오잖아. 상품 10,000원 들어옵니다. 돈 나갔죠? 현금 나갑니다. 10,000원.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 그럼 현금 계정에다 옮겨 적어야 되겠죠? 현금이 나간 거잖아. 오른쪽에. 저거 현금 얼마 나갔냐? 10,000원 나갔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상품 계정을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상품 계정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상품은 어쨌어요? 증가했잖아. 상품 자산이에요. 왼쪽에 있잖아. 1월 2일 날 상대방 쓰지 말고 10,000원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품 계정이 늘었다. 상품이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 몰라. 상품을 현금 주고 사왔는지 외상으로 사왔는지 모르니까 상대방 이름 적는 거야. 현금. 여기에 주인은 얘가 아니에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보이면 헷갈리는데 어쩔 수 없이 적으라고 하니까 보기 쉽게 이해를 하려고.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다시 적으시면 되겠죠. 현금에 1월 여기 적었죠. 상대방이 뭐야? 상품. 그래서 현금이 나갔는데 뭐하러 나갔냐? 상품을 사오려고 나간 거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요걸 보면 금방 보이는데 이걸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얘 주인은 이거예요. 이거. 얘는 상대방이야. 상대방. 얘 주인은 얘고 얘는 상대방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상품 20만 원을 외상으로 사옵니다. 자, 1월 3일 날 날짜를 없는데 그냥 가정하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죠. 왼쪽에 상품 적어요. 상품을 얼마 주고 사왔니? 2만 원어치 사왔습니다. 근데 돈을 안 줬죠. 돈을 줬으면 현금이지.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그냥 이름만 들어놓으시면 돼. 자, 이런 상품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는 걸 보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부채입니다. 돈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잖아. 지금 몰라도 돼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는 부채의 증가, 얘는 자산의 증가. 자, 상품이 늘었잖아요. 1월 3일 날 상품을 적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2만 원 들었죠. 금액만 적어 일단. 이렇게. 사실은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외상 매입금 계정 생겼잖아. 여기다 외상 매입금 만들어요. 자, 부채가 늘었잖아요. 빚이 늘었지. 오른쪽이잖아. 1월 3일 금액 2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못 알아먹으니까 상품이 늘었는데 늘었잖아. 왜 늘었냐? 봤더니 외상으로 사왔네요. 그래서 상대방 이름 적습니다. 여기다가 외상 매입금 줄여서 쓸게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가 늘었어요. 왜 갑자기 부채가 늘었니? 상품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그 주인은 얘예요. 이렇게 적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자, 상품 3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합니다. 1월 4일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분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별도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상품이 나갔죠? 그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이 분기에 잘 안 되실 거야. 바로 설명할 테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잡습니다. 3만 원. 그리고 돈을 받으면 현금일 텐데 돈을 못 받았어요. 외상으로 팔았대. 그때 쓰는 이름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배울 겁니다. 외상 매출금 3만 원. 지금 이 분기에 처음 하시는 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분기인데 바로 설명할 거니까 수익 잡고 이건 수익의 발생이고 여기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이 외상 매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산이잖아. 자산은 각종 재화와 채권이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에 또 적어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은 권리인 자산이에요. 자산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적었잖아. 1월 4일 날 3만 원. 이렇게 적고.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적었지.
3만 원.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요. 외상 매출금. 줄여서 쓸게요. 외매출. 상대방 이름.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내용 보니까 외상으로 팔았군요.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늘었어요. 자산의 증가. 이유를 봤더니 상품을 팔았군요. 상품 매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논리 이해하시겠죠? 어렵나? 그래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이름 때문에 그래. 이게 없어봐. 없으면 그냥 금방 심간편하게 알 수 있지. 현금이 늘었잖아. 자산의 증가. 현금이 줄었잖아.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었잖아.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인 권리가 늘었잖아.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여기 자본금이 오른쪽에 늘었잖아. 보지 말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었잖아.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늘었잖아. 예? 이렇게. 그런데 요걸 써준 이유는 상대방 계정 과목을 써줘야 요거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더라. 근데 이제 우리는 예전에 손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랬던 거고, 이제 컴퓨터는 이 상대방 이름 안 보여요. 내용 보고 싶으면 그냥 요 장부 열어보면 되잖아. 응? 이해되셨죠? 시험에서 이렇게 계정 그래가지고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가 만약 상품이잖아요. 자, 요걸 이제 그려줍니다. 요렇게 그려놨더니 이게 무슨 거래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면 상품, 현금이라는 자산이 주인은 이거예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든 거야. 이제 분계로 표현하면 현금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상품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반대쪽이 상품인 거야. 상품 10,000원. 근데 이렇게 분계로 적어봐요. 금방 이해하잖아. 아, 상품이 들어왔고 돈이 나갔구나. 근데 요렇게 딱 그려주면 뭐라 상품이 왜 오른쪽에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논리는 다 이해하셨으니까 요걸 빨리 복원하는 방법을 이제 머릿속에서 심으시면 돼. 자, 이렇게 그려주면 이 현금과 이걸 주면 얘가 여기 있는 애예요. 얘야. 그래서 현금이 오른쪽, 얘가 이리 가면 얘는 갈 데가 이쪽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주인이니까 이리 가면 얘는 이리 가야 돼. 그래서 분계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이걸 읽어볼게요. 상품인데 여기 있죠. 그럼 이리 가. 상품이 20,000원. 그럼 얘는 이리 가야 되겠지. 그럼 상품 외상 매출금 이렇게 봐야 돼. 이해되셨죠? 이거 한번 볼까? 외상 매입금이 얘예요.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리 가야 되겠지. 상품 외상 매입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옮겨 적는 것도요. 우리가 옮겨 적지는 않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딱 분계해버리면 바로 다 옮기니까 이걸 뭐 객관식 문제도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그냥 빨리 옮겨 적는 방법을 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 기계적으로. 자, 요거 옮겨 적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예? 요렇게. 요거다 옮겨 적어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걸 옮겨 적고 싶으면 여기다 적고 싶으면 이렇게 내리고, 요거 여기다 적고 싶으면 이렇게 내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도구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요 현금과 자본금인데 현금 계정에다 적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잡고 있다. 이걸 놔봐. 요렇게.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옮겨 적을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면 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적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부기할 때 열심히 옮겨 적고 이랬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상품을 팔았는데 왜 회계처리를 저렇게 하는가, 그거만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제일 처음 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거니까. 자, 상품 보세요. 상품 30,000원을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30,000원을 외상, 좀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판매했다 칩시다. 현금으로 매출. 자, 요 회계 처리를 왜 그렇게 하는가를 볼게요. 자, 상품을 30,000원에 판 거예요. 이 상품이 얼마짜리인지는 몰라요. 30,000원에 팔았다는 거지. 얼마짜리를 30,000원에 팔았다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원래 상품 가격이 20,000원짜리다. 20,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이익을 붙여서 30,000원에 팔았다. 그럼 이걸 이제 원가라고 합니다. 물건값. 근데 질문에 이런 게 없잖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회계처리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면요. 그래서 분계할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상품이 나갔잖아요. 상품을 빼내는 건 아니야. 못 빼내. 왜냐하면 가격을 모르잖아. 빼내려면 요 가격을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만 잡은 거예요. 30,000원에 팔았으니까. 그죠? 수익 잡은 거예요. 수익 잡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돈 받았잖아. 아까 외상인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돌려서 할게요. 3만 원. 자, 이렇게만 분개한 거예요. 여기 수익 발생 잡았어요. 수익 발생 잡고 오른쪽 맞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자, 이렇게만 하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거지 이제. 아, 너 분명히 말이야 너. 뭐가 나가면 오른쪽에 적으라 그랬잖아. 뭐가 나갔어요? 상품이 팔려 나갔잖아. 이렇게.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상품. 맞아요. 빼야 돼. 그런데 문제 잘 봐봐. 얼마짜리를 빼내야 돼요? 얼마짜리를 안 가르쳐 주잖아. 이 가격을 안 가르쳐 줘요. 네? 다 그래. 안 가르쳐 준다는 이유는 빼지 말라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 가르쳐 줬다 칩시다. 가르쳐 주면 이렇게 뺍니다, 이제. 자, 2만 원짜리 팔이 나갔어요. 뺐죠? 이거 자산 감소야. 자산 감소.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뭐라고 할래? 뭐 채워야 되죠. 똑같은 금액을. 이건 또 눈에 안 보여. 상품이 나간 건 알겠는데. 자, 이때 쓰는 게 이제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 요거는 비용의 발생이. 비용 발생. 그래서 원래 이제 풀세트로 상품이 22만 원짜리인데 요거를 3만 원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분개하라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시험이나 우리 책 전체를 다 봐도 얼마짜리를 3만 원에 팔았습니다 말은 절대 안 나오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3만 원에 팔았습니다만 나오니까 요것밖에 분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럼 첫 번째, 이걸 왜 안 가르쳐 줄까? 네? 가르쳐 줬다 칩시다.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분개를 할 때 계속 3만 원 팔고 수익 잡혔죠? 비용 잡혔죠? 자산 증가했고 현금 받았고 자산 나갔고 이걸 건건이 다 붙여서 할 것이냐? 아니고 팔 때는 그냥 이것만 분개해요. 물건값이 똑같다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상품을 사올 때 이렇게 하잖아요. 상품을 사올 때 분개를 이렇게 할 거예요. 10만 원. 현금 줬어요. 현금 10만 원 주고 사왔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상품을 사왔을 때. 그런데 내다 팔 때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안 뺐어. 안 빼고 나서 매출할 때는 이렇게만 한 거야. 방금처럼 했죠? 상품 매출 3만 원. 그리고 현금 3만 원. 계속 이렇게만 해. 팔 때는. 이거 안 빼내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해도 되겠죠. 계속 해. 귀찮은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일일이 한 건 한 건 하는 게 아니라 자, 기말, 보통 12월 말이면 12월 말에 이제 봅니다. 내가 상품을 사올 때 분명히 이렇게 잡아놨죠. 팔 때는 한 번도 안 뺐거든. 안 빼. 그냥 팔기만 했어. 돈만 받고 수익 잡고 돈만 받았어요. 창고에 가서 기말이 되면 상품이 얼마 남았는지 봅니다. 딱 봤더니 창고에 갔더니 상품이 8만 원이 남아있더래요. 그럼 8만 원이 안 팔리고 남은 거죠. 응? 남아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얼마가 팔린 거야? 2만 원이 팔린 거잖아. 자, 기초는 없다 치고. 기초에 재고는 없었는데 단기에 12달 동안에 매입해온 게 10만 원이야. 그리고 적었잖아. 그런데 내다 팔 때 한 번도 안 뺐거든. 기말에 창고에 가보니까 8만 원 남아있어. 그러면 기말 재고를 빼요. 그럼 얼마가 팔렸어요? 12달 동안? 12달 동안에 판매된 것은 2만 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팔 때마다 계속 원가를 하나씩 다 뺄 게 아니라 한꺼번에 기초에 있던 금액에다가 연도 중에 사온 금액을 다 더해가지고 남아있는 걸 빼버려. 자, 그래서 2만 원이 팔려 나갔잖아. 그러면 저거를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상품 2만 원 팔려 나갔습니다. 12달 동안. 그리고 그게 판매된 물건의 원가, 상품 매출 원가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분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건건히 하는 게 아니라 건건히 해요. 뭐들어 귀찮게 건건히 해. 한꺼번에 하면 되지. 응? 안 그래요? 이게 똑똑하잖아. 자, 그 다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 한꺼번에 하면 될 거지 뭐를 팔 때마다 이 분개를 다 붙일 거야. 한꺼번에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처음에 사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새우깡을 사다가 파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새우깡이 오늘 사왔을 때는 200원이야. 200원짜리를 300원에 팔아. 그러면 매출 300, 돈 받고
상품 200 빼고 원가 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일이 다 한다면. 근데 이 상품이 200원일 때도 있겠지만 220원일 때도 있고 230원일 때도 있고 240원일 때도 있고 물건값이 서로 틀려버려요. 내가 파는데 그럼 이제 얘처럼 껌껌이 하는 게 귀찮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데 이거 껌껌이 하려고 봤더니 오늘 판 금액은 알아. 300원에 팔 수도 있고 뭐 400원에 팔 수도 있는데 나가는 새우깡이 얼마짜리가 나가는 줄 일일이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재고자산이 금액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면은 이게 들어올 때 이게 200원일 때 새우깡, 220원일 때 새우깡, 240원일 때 새우깡 해서 각각 지금 200원짜리가 나가거나 240원짜리가 나가거나 하면 각각의 금액을 분개를 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섞어져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에? 재고의 숫자가 이런 거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 수가 엄청 많아. 금액도 얼마 차이도 안 나고 비슷한데 약간 10원, 20원 차이 나는데 그걸 일일이 관리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 에? 그래서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재고자산 공부하시면 이거 다 배워요. 그래서 연도 중에는 이제 정리합시다. 사오면 당연히 적어요. 그리고 팔 때 안 빼낸다니까? 왜? 귀찮잖아. 한꺼번에 빼면 되지. 기말에 남아있는 요 금액이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숫자를 세요. 거기다가 그것들의 단가를 계산을 해. 근데 단가가 서로 다르다고? 그러면 가정을 합니다, 이제. 이걸 일일이 관리하는 걸 보고 개별법이라고 하고, 야, 먼저 들어온 새우깡을 먼저 팔았다고 치자. 그럼 이게 먼저 팔리고, 이게 팔리고, 남은 게 이거야. 그럼 이 단가를 여기다가 숫자에다 곱해서 기말 재고 금액을 딱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기초에 있는 금액과 단기에 매입했던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남아있는 기말을 뺐으니까 이렇게 판 게 팔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만을 계산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일일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이걸 일일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상품 재고자산인데 이 재고자산의 숫자가 작아요.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커. 그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팔 때 1년에 뭐 한두 번쯤 물건 파는 뭐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큰 배를 만들어서 뭐 한 6개월 제작해서 팔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몇 건 안 되니까. 뭐 다이아몬드 파는 사람. 근데 이렇게 재고자산인 상품이 숫자가 굉장히 많고 금액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럼 뭘 일일이 이걸 다 관리하고 오늘 200원짜리 팔았구나, 220원짜리 팔았구나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냐고. 먼저 있는 걸 먼저 팔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논리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이 나간 거 알아요? 가격을 안 가르쳐준다니까? 그거 못해. 나도 그냥 수익 잡고 돈만 받아요. 요 분개는 언제 한다?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수익 발생, 돈 받으면 현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거 상품이 나갔는데 왜 안 하냐? 이 금액을 몰라. 이해되셨죠? 나중에 결산 때 쭉 가시면 알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계정과 재무제표의 관계라고 있죠. 이거 이제 처음 하시니까 이것도 당연히 다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만 설명만 쭉 들으시면 돼. 논리는 똑같으니까. 자, 일단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현금 계정이에요. 현금 계정에 증가는 이쪽이고 감소는 이쪽이고 뻔히 알겠죠, 이제? 자, 현금 계정에 1월 1일 날 증가가 생겼어요. 요 앞에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 이름이니까 이렇게 1,000원 증가를 했죠?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 10,000원이 증가하면 이쪽에 적을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여기 적어주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1월 2일 날 현금이 나갔대요. 줄어들었어. 4,000원. 이렇게 계속 적겠죠. 네? 현금의 증가, 현금의 감소. 그러면 이쪽에 이제 현금의 잔액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 잔액, 이게 전체 증가하고 감소니까 이게 잔액이 얼마겠어? 이쪽에 잔액이 6,000원 남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현금이 증가할 때 이쪽에 적었고 감소할 때 이쪽에 적었으니까 잔액은 항상 이쪽에 남는 거예요. 현금이 10,000원 있는데 15,000원이 사라질 수 있나? 없는 돈이 어떻게 사라지겠어? 아무리 많이 사라져도 10,000원만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증가할 때 이쪽에 적었기 때문에 증가할 때 차변에 적었기 때문에 잔액은 항상 차변 남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를 줄여서 FP라고 적을게요. 재무상태표도 계정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각 계정들의 모든 잔액들을 현금 계정,
뭐 보통 예금 계정 여기다가 이제 여기 뭐야 재무상태표는 보통 해가 12월 말이면 12월 말 31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다 이렇게 옮겨 적어 볼게요. 한 번만. 자, 현금 계정이 왼쪽이잖아요. 증가죠. 여기다 똑같이 적어요. 현금. 이건 이제 12월 31일 현재야. 현금 계정의 전체 모든 합계가 10,000원이야. 그리고 현금 계정의 차변의 전체 금액의 합계가 4,000원이야. 자, 이걸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기말 현재 재무 상태인데 현금이 10,000원 늘었고 현금이 4,000원 줄었다. 뭐를 이렇게 적냐 귀찮게. 그냥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6,000원 남았잖아. 여기 6,000원 남았지? 그러면 이렇게 적지 말고 에? 그냥 잔액만 적으라니까. 모두로 늘어난 거 줄어든 거 다 같이 적어. 그래서 여기다가 6,00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10,000원, 4,000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줄여가지고 그다음 보통 예금 한번 볼게요. 보통 예금도 자산이니까 1월 3일 날 보통 예금이 늘었다. 그럼 왼쪽에 적을 거 아니에요? 뭔지를 몰라도 되니까. 늘었어. 1월 4일 날, 뭐 1월 3일 날, 날짜 중요한 거 아니고 1월 4일 날 100원 줄었다. 그럼 보통 예금을 쭉 적으면 증가는 1,000, 감소는 100.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 있겠어요? 잔액이 900원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보통 예금의 잔액은 900원입니다. 여기 1,000 적고 이쪽에 100 적는 게 아니라 예? 잔액만 이렇게. 그 모든 자산들 다 이렇게 적는 거 이제. 기말 현재의 자산의 상태를 다 이렇게 옮겨 적어. 그 잔액은 항상 이쪽에 남지. 왜냐하면 증가할 때 이쪽이니까 아무리 많이 줄어도 이쪽이 0원 내지는 조금이라도 남겠죠. 이해되셨죠? 그 논리 똑같잖아요. 이쪽은 증가, 감소, 잔액 이쪽 옮겨 적어. 그 다음 부채 쪽 하나 볼게요. 부채 중에서 이름 잘 모르니까 그냥 차입금은 아시겠죠? 차입금은 빚이야, 부채. 부채가 증가할 때 어디다 적겠어요? 여기다 적잖아. 날짜를 뭐 1월 6일. 부채가 늘었어. 빚이 늘었어요. 여기다 적어요. 1,000원. 그리고 뭐 1월 7일 날 빚을 갚아. 이쪽에 적겠죠? 얼마 갚았냐? 100원 갚아. 그럼 잔액이 얼마 남겠어? 증가할 때 이쪽이니까 잔액은 항상 이쪽에 남는 거예요? 100원 갚았잖아. 잔액이 900원 남았어요. 그럼 12월 30일 현재 잔액은 900원이잖아요. 잔액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적어. 여기다가 차입금 900원. 이렇게. 논리 똑같죠? 그 다음에 부채는 다 이렇게 적고 자본금이라고 있다 봅시다. 자본금 계정에 증가 여기 적잖아요. 1월 1일 날 자본금을 시작할 때 1,000원 있었어요. 뭘로 들어왔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감소하면 이쪽에 적겠죠. 감소한 적 있으면 적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12월 30일 현재 잔액. 오른쪽에 남아있네요. 오른쪽에 자본금을 1,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논리 똑같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 볼게요. 손익계산서 줄여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적을게요. 자, 손익계산서 계정 중에 일단 매출 하나 볼게요. 상품 매출, 수익이죠. 수익 어디 적어? 오른쪽에 발생, 소멸. 뭐 1월 1일 날 상품을 한 10,000원 정도 팔았나 봅시다. 그것도 좋 그잖아. 상대방이 뭐 현금인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상품이 매출이 발생하면 이쪽에, 취소당하면 이쪽이면 잔액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 상품 매출 10,000원. 그 뭐 상품 매출 아니고 뭐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있으면 다 이렇게 생길 거야. 오른쪽에 다 적어 이렇게. 이런 다. 그다음에 비용 중에 대표적인 거 급여 하나만 적을게요. 급여는 비용이에요. 월급 주는 건. 비용의 발생 왼쪽이죠. 뭐 1월 31일 날 급여가 나갔어요. 5,000원 나갔대.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또는 뭐 복류생비 있고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적힐 거니까 이걸 다 옮겨 적어. 급여 5,000원. 네, 원래 똑같죠? 오른쪽에는 잔액을 오른쪽에 적고 왼쪽에는 잔액을 왼쪽에 적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죠? 잔액만 다 끄덕끄덕 옮기라니까. 그래야 12월 말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볼 수 있고 1월 1일부터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이 얼마, 비용이 얼마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수익이 10,000이고 비용이 5,000이에요. 나머지 상황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1년 동안에 10,000원을 팔았고 돈을 5,000원 썼어. 그러면 5,000원만큼 이익이 생긴 거잖아. 양쪽 일치해야 되잖아. 자, 여기 5,000원이 부족하죠. 이게 5,000원이 뭐겠어요? 1년 동안에 장사를 해서 10,000원을 팔았고 돈을 받았다. 돈을 받았건 뭐 외상으로 깔아놨건 간에 수익이 생겼고 비용 이만큼이야. 그럼 이게 뭐겠어? 이게 순이익인 거예요.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이야. 자, 이 순이익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더해지면 기말 자본이 되겠죠.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되냐면 6,000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초에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을 1,000원을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1년 동안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이만큼 난 거야. 그래서 기말 자본은 6,000원이 된 거예요. 자, 요 식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전에 앞에 했었죠. 이거 기억나셔야 되겠지? 자, 기초 자본에서 기초 자본이 1,000원으로 시작했잖아. 여기다가 뭘 더해요? 순이익을 더해. 순이익 5,000원 났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말 자본인 거잖아. 손실이 나면 빼고. 그래서 이렇게. 역시 기억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했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당기 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반영이 되고 나면 이 자본금이 6,000원이 되는 거고 그때의 그 자본금은 기말 자본금이 되는 것이다. 이게 계정과 재무제표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예요. 여기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 중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걸? 그러니까 재무제표와 재무상태표는 달라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 그 속에 손익계산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과 재무제표의 관계를 보자. 논리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자산이 증가할 때 이쪽에 적고 감소할 때 이쪽에 적으니까 싹 지우면 잔액이 여기 있잖아. 다. 비용도 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왼쪽으로 옮겨 적어요. 부채가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고 감소할 때 왼쪽에 적으니까 잔액이 이쪽 있잖아.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 적어. 그러니까 이게는 큰 비행기라고 보고 작은 비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논리는 처음부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논리 모두 다는 자산.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재무상태표가 왜 자산이 이쪽에 있고 부채가 이쪽에 있고 자본이 이쪽에 있냐면 어떻게 적었습니까? 자산이 증가할 때 왼쪽에 적고 감소할 때 오른쪽에 적었으니까 잔액이 왼쪽에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맞죠? 부채가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고 감소할 때 왼쪽에 적었으니까 잔액이 오른쪽에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거래 팔려서 외우실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그 논리에 따라서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지는 거야. 모든 논리 다 똑같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양식도 그렇고 거래 판례서의 방식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이것이 뭐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이 자격증 따가지고 이 계정과 재무상태표, 뭐 재무제표 또는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모르고 그냥 분개만 해서 시험만 합격은 못해. 써먹을 수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차평균의 원리 봅시다. 자,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때문에 거래 요소 결합관계 뭐예요? 8개 있잖아요. 어느 계정의 왼쪽에 하나를 적게 되면 반드시 반대쪽에 적어야 돼. 봤잖아요, 아까. 여기다 뭐 하나 적으면 반대 계정에 딴 데다 하나 적는 걸 보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입되더라도 계정 전체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하게 됩니다. 이걸 부기에서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는 계정 전체의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장부 기장과 계산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조금 실기 넘기셔가지고 보면 연습 문제 필기 객관식이 나오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설명을 하진 않는데 몇 가지만 설명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좀 봅시다. 자, 문제 보시다 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자리 잡는 거 적는 방법을 아는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자산인지 얘가 비용인지를 지금 모르니까 그건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패스하시고. 그래서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기입되는 게 뭐겠어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생겼죠?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이 적혀요. 응? 이해되셨죠? 그런데 선수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모르잖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지. 패스하시라는 얘기예요. 선수금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이쪽에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 거는 몰라도 돼요. 패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잔액이 잘못 기입된 걸 적으래요. 계정에. 계정의 잔액은 자산은 왼쪽에 남아요. 왜냐하면 증가할 때 왼쪽에 적었기 때문에. 근데 단기 차입금이 오른쪽에 남아있네요. 그럼 잔액이 오른쪽에 남아있으려면 부채 아니면 자본 아니면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 풀 수 없다니까. 이해하시면 돼. 몰라 괜찮아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남는 게 맞고 미수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왼쪽에 남는 게 맞고 가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에요. 빚이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왼쪽에 잔액이 있다는 거는 잘못 그려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부채니까 오른쪽.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1번, 2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거 다시 돌아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치상 저걸 지금 여기다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공부하시는 건데 지금 안 되는 건 패스하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오시면 수준은 운전면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6번 한번 볼게요. 자, 장부로 올바른 걸 찾으래요. 자, 주요부로 분계장을 작성한 후에 전기하는 장부. 자, 장부는요. 장부가 뭐예요? 장부가 장부지. 기록해 놓은 책. 장부 중에 중요한 장부가 두 개 있거든요. 주요부. 아주 중요한 장부. 다음에 나머지 보조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장부는 딱 두 개입니다. 분계장.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 이게 제일 중요한 장부에 두 개. 나머지 뭐 매입 매출장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이 분계장의 것을 적어서 전기하는 장부가 총계정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주요부로 분계장을 작성 후에 전기하는 장부가 뭐야? 총계정원장 또는 원장이라고도 합니다. 계정들이 모여있는 장부. 이런 T자의 계정, 현금 계정, 보통 예금 계정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장부가 총계정원장이에요. 각 계정 과목별로 기록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8번 하나 봅시다. 자, 전표는 분계장을 대용으로 거래를 최초 기록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갖춘 걸 전표라고 그러는데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기말 결산 정리 분계 중에서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적용되는 전표가 뭐냐? 일단 뭐 감가상각비 분계도 모르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전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무엇이 이렇게 생겨? 전표 종류가 3개거든요. 자, 하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입금전표, 하나는 이제 출금전표, 문방구에 가서 팔아요. 그 다음에 대체전표, 이렇게 전표의 종류는 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 분계할 때도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 차변, 대변 이렇게 하는데 입금전표는 빨간색으로 생겼어요. 빨간색은요? 빨간색 이렇게 생겼다니까 종이가 빨개. 그래서 이제 입금이라는 얘기는 입금이 뭐야? 돈 들어온 거잖아. 현금이 들어온 거래예요. 현금이 나한테 들어와. 그걸 보고 입금이라고 그러고 출금은 뭐야? 출금 전표는 파란색으로 생겼어요. 이건 현금이 나가는 거죠. 현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입금 전표는 분계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현금인데 1,000원이야. 이쪽에 계정 과목이 딱 하나야. 그럴 때 요 이제 대체 전표는 깜장색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양쪽이 딱 나눠져 있어요. 이쪽에다 뭐 쓰시고 이쪽에다 뭐 쓰시고 얘는 나눠주지 않았거든요. 입금 전표는 분계를 할 때 현금이 들어왔고 상대방이 뭐 매출입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현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종이에다 쓰려면요. 차변에다 현금 이렇게 적고요. 여기다 매출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돈 들어온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 종이를 딱 뜯어. 빨간 거 입금 전표를. 딱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쓰냐면 그냥 상대방 이름만 써요. 매출 1,000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입금 전표를 뜯었다는 얘기는 현금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만 쓰면 돼. 옛날 사람들 이런 적도 있어요.
이런 이름들도 이렇게 예쁘게 찍으려고 이렇게 문방구에서 도장이라고 있는데 그 도장에 다 써 있어 이름이. 이게 탭프 찍어서 매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출금전표라는 얘기는 돈이 나가는 거야. 현금이 1,000원 나가. 그런데 뭐 상품을 사왔다. 이렇게 1개짜리야. 그럼 뭐더러 이걸 차변 대변 적을 거냐. 이렇게 상품 적고 현금 적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뜯어. 출금전표를 돈 나간 전표잖아. 그러니까 뜯고 여기다가 그냥 상품을 사왔습니다. 1,000원 이렇게 적으면 이게 상품을 사왔는데 현금이 나갔구나라는 걸 대신하는 전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기가 더 빠르잖아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현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 현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의 한쪽이야. 한 줄짜리야. 그것도 아닌데 섞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전표를 뜯어가지고 왼쪽에 뭐라고 이름 적고 금액 적고 오른쪽에 뭐라고 금액 적고 이름 적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대체 전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기말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전표는 뭐냐. 그 분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이게. 자, 분계 이렇게 합니다. 감가상각비 뒤에 배워요 나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런 분계를 하려면 무슨 전표를 뜯어야 되겠냐는 얘기지. 뭐야 현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 당연히 이거죠. 대체 전표를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이 없는 얘기니까 잠깐 설명드렸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